훗날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세상을 뒤흔들었던 철학자 프리드리흐 니체. 하지만 그 시작은요, 놀랍게도 누구보다 경건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그의 젊은 시절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대체 어떻게 그가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게 됐는지 그 기원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럽 사상의 근간을 뒤흔든 그 파격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아주 명석하고 야심만만했던 한 소년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의 탐구는 무한하다. 바로 이 한 문장이요, 훗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진리를 좇게 될 그의 삶 전체를 예고하는 것만 같습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하게 될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신의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했던 세상, 바로 그 안에서 신의 종이 되기를 꿈꿨던 한 소년부터 만나야만 합니다. 네, 니체의 삶은 경건함과 비극이 뒤섞인 도가니 속에서 시작됩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의 이른 죽음은 어린 니체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요. 이 일로 가족 전체가 보수적인 도시 나움부르크로 이주하게 되죠. 당시 그가 살던 나움부르크라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프로이센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전통적이고 또 아주 깊이 종교적인 곳이었죠.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소년이라면 글쎄요, 인생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린 프리드리히에게 신앙은 그냥 주어진 환경이 아니었어요. 거의 운명과도 같았죠. 그는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는 걸 넘어서서 신 곁에 살면서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또 어찌나 예민했던지 어머니가 살짝 꾸짖기만 해도 병이 날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이 경건한 틀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정신이 음악, 시, 심지어는 군사 전략 같은 분야에서 그 비범한 능력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창의적이고 지적인 에너지는 정말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음악 작곡에서부터 전쟁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심을 하나의 단련된 학문으로 바꿔놓았죠. 그냥 노는 법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놀다조차 건축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이 인용문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린 니체의 자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는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나 문학적 꾸밈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꾸밈 없는 진리에 대한 이러한 조숙한 헌신이야말로 그의 평생의 화두가 되죠. 이렇게 비범한 재능은 그에게 명문 기숙학교인 포르타에 입학하는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타라는 곳이 말이죠, 그의 정신을 날카롭게 단련시키는 동시에 그의 신앙의 토대에 첫 균열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포르타의 생활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고도로 훈련된 거의 수도원 같은 삶이었다고 해요. 니체 자신도 이걸 두고 정말로 압도적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바로 여기서 그의 내면의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목사가 되기를 꿈꾸는 경건한 학생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힐덜린의 비극적인 시를 읽으면서 기괴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바나나가 있었던 거죠. 신앙과 회의 사이 이 거대한 내적 투쟁이 막 시작된 겁니다. 이 시기에 쓴 한 에세이를 보면 그가 자신의 지적 오만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게와 수천 년의 믿음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자기 자신의 대담함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대체 뭐라고 이걸 단번에 해결하려 드는가 하고 자문하는 겁니다. 포르타에서 시작된 그 균열은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지적인 해방을 꿈꾸면서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그에게 남은 건 깊은 고립감과 채워지지 않는 지적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지적인 불꽃을 발견하길 정말 바랬지만 그가 찾은 건 싸늘한 잿뿐이었습니다. 낡은 철학체계의 차가운 잔불, 그리고 그의 시적인 영혼을 채워주기엔 너무나 얕은 유물론뿐이었죠.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시기, 그는 자신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생의 신조가 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식과 행복이 아니다. 오직 진리일 뿐이다. 설령 그것이 가장 끔찍할지라도. 이제 그는 안락이나 구원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아 니체는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망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헌책방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 아니 어쩌면 근대 철학의 흐름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본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환멸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어떤 안내자도 없이 라이프치히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죠. 그의 편지와 노트는 온통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습니다. 니체는 그 힘을 이해하기도 전에 거의 초자연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그 책을 집어들었다고 회상합니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세계관은 그야말로 니체를 전율케 했습니다. 이 세계는 이성이나 신의 섭리가 아니라 맹목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단 하나의 힘, 즉 의지의 발현이라는 거죠. 이 의지는 마치 거대하고 눈먼 바다와도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은 그저 그 표면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에 불과하고요. 바다 자체의 맹목적인 갈망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 19세기를 지배하던 이성과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정말 심오한 비관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신의 섭리도 인간 역사의 진보도 전부 허상이고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건 오직 예술뿐이라는 주장. 니체에게 이것은 계시와도 같았어요. 사실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리스 비극이나 낭만주의 시 속에서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세상의 비극적인 본질에 철학이라는 이름과 체계를 딱 붙여준 거였죠.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할 동반자를 드디어 찾은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은 절망으로의 추락이 아니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믿을 수 없는 해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가장 어두운 직관을 확인시켜준 스승을 만난 니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목사의 아들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이제 명확해졌지만 그 목적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이 반항적인 젊은 사상가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영혼의 발달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젊은 프리드리 니체가 자신의 일기장에 남긴 말인데요. 저희는 지금 다니엘 알레비가 쓴 니체의 전기를 따라 그의 생각이, 그의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의 영혼이 어떤 거대한 폭풍을 통과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젊은 니체를 둘러쌌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깊은 신앙과 엄격한 전통, 그리고 엄청난 지적 훈련이 가득했던 그의 어린 시절, 말 그대로 경건한 신동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니체의 뿌리는요, 루터교의 아주 경건한 신앙이라는 토양에 정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빌렘 4세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던 목사였고요. 어머니 역시 목사의 딸이자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도 어머니 쪽으로도 성직자 집안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신앙의 이중 전통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당연히 이 가문의 성직자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 것으로요. 그러니 어린 프리드리히가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를 꿈꿨던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은 없어 보였거든요. 이 소녀는 양심이 어찌나 꼼꼼하고 엄격했던지 아주 작은 꾸지람 하나에도 깊은 상처를 받을 정도였어요. 이런 아이에게 목사의 길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었겠죠. 그야말로 가장 숭고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그의 어린 시절이 그저 경건함으로만 채워져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창의성과 질서가 그야말로 소용돌이치는 곳이었어요. 폴란드계 조상에게 바치는 마주루카 같은 음악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고, 가족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시를 써서 선물했죠. 심지어 노는 것조차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건축이나 텐도학 같은 주제로 교훈적인 논문을 써가면서 놀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창조적인 예술가와 체계적인 학자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니체가 들어간 포르타라는 명문 기숙학교에서의 삶은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엄격한 학업이 있었어요. 고전 연구는 기본이고 군사학의 히브리어까지 그야말로 철갑 같은 규율 속에서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 바로 그 다른 한편에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젊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끝없이 걷던 산책길, 다 같이 목청껏 불렀던 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던 그런 순간들. 이 단순하지만 짜릿한 즐거움들이 그 혹독한 규율의 삶에 균형을 맞춰주었던 거죠. 지식의 영역은 위대하고 진리를 향한 탐구는 무한하다. 이 말처럼 그의 지적 갈증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질학, 식물학, 천문학 같은 과학 분야와 라틴 문체, 히브리어, 군사학을 전부 아우르는 거대한 학습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학문의 가장 깊은 기초, 그 토대는 바로 종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끝이 없는 무한한 여정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가 모든 지식의 기초라고 믿었던 바로 이 신앙의 토대가 곧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의 영혼에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의심의 과정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갈등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전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그가 받아온 경건한 교육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대담함과 부정을 향한 끌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어둡고 불안하고 사랑이라고는 없는 어떤 끔찍한 세계의 환상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그 환상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그의 신앙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반항 같은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체계적이고 또 점진적인 지적 여정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고전 사상과 역사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지질학, 식물학, 천문학 같은 과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자신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천 년 동안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믿음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과거 전체와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며 스스로를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그가 겪었던 위기의 핵심은 여동생에게 보낸 이 편지 한 구절에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뭘까? 안식과 행복? 아니, 오직 진실뿐이야. 설령 그 진실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추한 것일지라도. 그는 물려받은 믿음이 주는 그 안락함을 버리고 진리라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더 이상 편안한 안식이나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직 진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외부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그곳의 지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어요. 동료 학생들을 보면 어떤 확신도 없이 헤겔이나 피테 같은 철학자들의 낡은 공식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그의 영혼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가운 유물론에 빠져 있었죠. 그는 진짜 해답을 찾고 있었는데 주변은 온통 공허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그의 지적인 고립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한 갈증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낯선 도시에서 아주 우연한 만남이 그의 삶과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게 되는 순간이죠. 본을 떠나기로 결심한 니체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라이프치히라는 낯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본에서 보냈던 것과 같은 공허한 1년을 또 보내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목적 없이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단 하나의 사건이
그의 영혼을 이 불확실성의 늪에서 건져 올립니다. 바로 길거리의 헌책방 가판대에서였어요. 그는 훗날 이 순간을 마치 어떤 거대한 운명에 이끌린 것처럼 묘사합니다. 마치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가의 책을 집어들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악마가 내게 집에 가서 저 책을 가져가라고 속삭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책이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워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그 책을 펼쳤고 그가 정력적이고 우울한 천재라고 불렀던 쇼펜하워의 영향력 아래로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쇼펜하워가 열어준 이 새로운 세계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철학의 어떤 점이 젊은 니체를 그토록 강렬하게 그야말로 남김없이 사로잡았던 걸까요? 쇼펜하우어가 그려낸 세계는 정말이지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성계를 지배하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주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그 세계에는 우리를 이끄는 신의 섭리도 그 안에 사는 신도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의지라는 것만 존재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거나 신적인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삶으로 밀어넣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영원히 굶주려 있는 충동 같은 거예요. 이 의지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먹이로 삼으면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영원히 고문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워의 철학은 당시 19세기가 굳게 믿었던 모든 낙관적인 믿음들을 정면으로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삶은 고통이다. 삶은 욕망일 뿐이고 욕망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둘째, 진보는 미신이다. 당시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간다는 진보라는 개념? 그건 그냥 어리석은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셋째, 인간은 하찮다. 이 거대한 의지는 고작 평균 30년을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손님인 인간에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넷째, 이성은 무력하다. 결국 이 우주는 맹목적이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힘에 의해 지배될 뿐이며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욕당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끔찍한 비전이 니체에게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실 아이스큘루스의 비극이나 바이런의 시, 심지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미 그 그림자를 어렴풋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욕망의 노예가 된 이 사악한 의지는 사도 바울이 묘사했던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사실상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구원자가 남긴 신성한 빛마저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죠. 쇼펜하우어는 니체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그 공포에 철학적인 이름과 체계를 붙여준 셈이었습니다. 니체가 느꼈던 충격은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세계와 인생,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을 무시무시한 장엄함 속에서 비추어주는 거울을 보았다. 이전에는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 놀라 그 무서운 비전 앞에서 뒷걸음질쳤던 니체였지만 이제 쇼펜하우어라는 거울을 통해 그는 마침내 그 비전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니체는 자신의 가장 깊고 가장 불안했던 직관이 그대로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이 주던 위안을 등지고 이제 새로운 철학이 보여주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장엄한 세계 앞에 서게 된 니체. 그의 지적 여정의 다음 장을 위한 무대는 이제 막 올랐습니다. 자, 새로운 스승을 만난 그는 이제부터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다니엘 할레비의 프리드리히 니체의 생애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 젊은 천재가 어떻게 학문의 정상에 오르고 또 당대 최고의 예술가를 만나고 심지어 전쟁의 참상까지 겪으면서 자신만의 첫 번째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내는지를 생생하게 따라가 볼 텐데요. 자, 시간은 18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 전체에 보불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바로 그때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젊은 고전 문헌학도의 인생이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요, 정말 이 한마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대 독일 고전 문화학의 최고 권위자였던 스승 프리드리히 니칠 교수가 던진 말이었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제안이었냐면 당시 니체는 이제 막 박사 논문을 쓸까 말까 하던 24살 학생이었어요. 보통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오르기 힘든 그 정교수직을, 그것도 스위스의 유서 깊은 바젤 대학교의 교수직을 아직 학생한테 제안한 겁니다. 이건 그냥 좋은 제안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의 나이 불과 24이었습니다. 당시 독일학계에서 정교수가 되려면 평균적으로 50대는 되어야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24이라는 숫자가 가진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좀 빨리 성공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실 니체는 라이프치히 대학 시절부터 이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에 관한 논문으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신동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니틀은 니체의 그 엄청난 재능 안에서 미래 학문 세계를 이끌어갈 거인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모든 관례와 절차를 깨는 정말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숫자 24는 한 천재의 비범함, 그리고 그를 알아본 스승의 절대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니체가 이룬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줍니다. 라이프치히 대학교는 니체가 이전에 썼던 논문들을 인정해서 부랴부랴 박사 학위를 줬고요. 그는 말 그대로 학문이라는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정상으로 순간이동을 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 뒤에는 니체 자신만이 느끼는 아주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 이른 성공은 그에게서 어쩌면 성공보다 더 소중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대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한 니체의 아주 복잡한 마음을 들여다볼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자유롭게 떠돌고 생각하는 걸 사랑했던 니체한테 교수라는 직함은 마치 황금으로 만든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자유로운 영혼의 끝이었고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었죠. 니체한테 교수직은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산책하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면서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던 예술가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걸 의미했죠. 모든 순간이 온전히 자기 것이었던,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생각의 날개를 펼치던 그 시절이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이제 그는 정해진 강의 시간, 학문적인 규칙,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 같은 사회적 의무에 묶인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바로 이 깊은 상실감 속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그의 삶을 지배할 또 다른 거대한 인물이 운명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니체의 젊은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바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나게 됩니다. 니체의 조용하고 지적인 학문의 세계와 바그너의 격정적이고 혁명적인 예술의 세계. 이 두 세계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충돌이었고 운명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세계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한쪽에는 고대 그리스 텍스트의 의미를 단어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아주 엄격하고 신중하게 분석하는 젊은 고전학자 니체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독일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 연극, 시, 무대를 하나로 합친 총체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혁명적인 열정을 뿜어내는, 망명 중에도 유럽 전체를 뒤흔들던 격동의 예술가 바그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지점에서 각자 자기 세계를 만들던 두 천재의 만남은 엄청난 지적, 예술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겠죠. 바그너가 그의 연인 코지마와 함께 살던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의 저택 트립셰는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바그너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당대의 예술가, 사상가, 후원자들이 모여드는 뭐랄까 하나의 궁정 같은 곳이었죠. 예술과 철학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들이 들끓는 지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젊은 니체는 이 강력한 중력의 중심부로 걸어들어가 바그너라는 태양의 궤도를 도는 행성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니체가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바그너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는 그냥 피아노를 친 게 아니었어요. 온몸으로 열정을 터뜨리면서 오페라 속 모든 인물이 돼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예술 세계 속으로 완전히 빨아들인 거죠. 젊은 교수는 이 거장의 거침없는 에너지와 천재성에 그야말로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니체의 그 명민한 지성 속에서 자신의 혁명적인 예술을 철학적으로 증명해줄 위대한 동지를 발견했죠. 하지만 이들의 뜨거운 지적 교류는 곧 시대의 광풍에 의해 무참히 멈춰서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니체의 학문적인 삶과 바그너와의 우정에 닥친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단절, 바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조국 프로이센의 승리를 바라는 애국적인 열정에 휩싸인 니체는 스위스 국적자라 사실 중림을 지켜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위생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합니다. 평화로운 학자의 삶은 순식간에 멈추고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죠.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니체의 짧지만 정말 지옥 같았던 전쟁 경험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주한 건 영웅적인 전투가 아니었어요. 전장의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뒷모습이었죠. 전투가 끝난 뒤에 널브러진 시신들을 받고 임시 구급차로 만든 진마차 안에서 피와 오물 속에서 신음하는 부상자들을 밤낮으로 돌봐야 했습니다. 이 고통과 죽음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그의 정신과 육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끔찍한 전염병에 걸려서 2달 만에 전선을 떠나야만 했죠. 바로 이 구절,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니츠의 전쟁 경험이 철학의 용광로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언이죠. 부상자들의 고통 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 깊이 빠져들었던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들, 그러니까 맹목적인 삶의 의지인 의지, 그 고통을 가리는 환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인 고뇌를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끔찍하고 생생한 현실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전쟁은 그에게 비극의 본질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게 한 처절한 시련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면 무너지기 마련인데 니체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트립셴에서의 그 예술적인 황홀경과 전쟁터에서의 실존적인 고통, 이 양극단의 경험을 하나로 녹여서 그의 첫 번째 책에 대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통과 예술의 관계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더 나아가서 당시 독일 문화가 앓고 있는 병을 진단하고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그 치료법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니체가 제시한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아폴론적 정신입니다. 태양신 아폴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쉽게 말하면 혼돈스러운 세계에 질서와 형태,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힘이에요.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명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아폴론적 정신은 개별적인 존재의 뚜렷한 윤곽과 명료함을 추구합니다. 그리스 조각상이나 신전의 그 완벽한 균형미, 그게 바로 이 정신의 표현이죠. 우리를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환상의 베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폴론적 정신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디오니소스적 정신입니다. 이건 모든 형태와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원초적인 생명력 그 자체예요. 마치 격렬한 음악에 맞춰 춤추면서 나라는 개인이 사라지고 군중과 하나가 되는 그런 도취의 경업처럼 디오니소스적 정신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이건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창조와 파괴, 기쁨과 고통이 분리되지 않고 들끓는 에너지고요. 니체가 전쟁터에서 봤던 바로 그 생의 의지이자 고뇌의 심연이기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두 정신이 어떻게 서로 대립하고 작용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아폴론적인 건 꿈처럼 명확한 형태를 만들어서 개별적인 걸 강조하지만 디오니소스적인 건 도치 상태에서 모든 걸 하나로 녹여버리는 혼돈의 힘입니다. 니체는 위대한 그리스 문화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의 치열한 싸움과 기적적인 결합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본 겁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는 게 아니라 둘의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 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비극의 탄생의 혁명적인 핵심 주장입니다. 니체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 디오니소스적인 합창단이 노래하는 삶의 고통과 운명의 무자비함을 받고 동시에 그 비극을 명확한 언어와 줄거리, 개성 있는 등장인물이라는 아폴론적인 형식 안에 담아내는 걸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적인 혼돈과 고통의 심연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본 뒤에 그것을 아폴론적인 아름다운 예술 형식으로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이 둘의 결합을 통해서 그들은 삶이 아무리 끔찍해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모든 지성과 경험을 쏟아부은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냥 학술서가 아니었어요. 바그너에게 바치는 헌사였고 독일 문화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예술적 스승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그가 몸담고 있던 학문 세계 전체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죠. 바그너가 니체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세요.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니체의 책은 바그너의 음악극이야말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린 위대한 예술이라고 철학적으로 증명한 것이었거든요. 바그너는 이 젊은 천재에게서 자기 예술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니체한테 이 편지는 최고의 찬사였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광적인 찬사는 드넓은 학문 세계에서는 그저 고독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바그너의 열광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니체의 직업적 고향인 학계는 그에게 아주 혹독한 침묵과 경멸로 답했습니다. 동료 문헌학자들은 이 책이 엄밀한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시적인 망상과 철학적인 헛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죠. 특히 장래가 유망하던 한 젊은 학자는 미래의 문헌학이라는 제목의 신랄한 비판서를 내서 니체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교수로 뽑아줬던 스승 리칠마저 제자의 비학문적인 태도에 실망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학문적으로 사망했다는 낙인이 찍혔고 그의 강의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니체는 한순간에 학문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만 거죠. 이렇게 니체는 경력의 시작과 동시에 거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세계는 그를 거부했고 그가 동경했던 예술의 세계만이 그를 끌어안아 주었죠. 이 극단적인 고립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학자로서의 길이 막힌 지금 병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거장 바그너에게 기대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길일까요? 이 질문은 결국 바그너와도 헤어지고 더 깊고 혹독한 고독 속으로 걸어들어갈 니체의 다음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철학은 바로 이 모든 폐허 위에서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니체한테 바그너라는 사람은요, 그냥 뭐 친한 친구나 존경하는 예술가 이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니체라는 행성을 공존하게 만드는 거대한 태양 같은 거였죠. 그의 모든 지적인 열망이 결국엔 바그너라는 단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들었거든요. 이 편지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요. 방황하던 자신을 딱 붙잡아주는 붙박이별. 그 궤도를 돌면서 비로소 내 지성이 안정되고 나아갈 길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바그너는 그냥 멘토가 아니라 자기 지적 세계의 중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절대적이었던 관계가 결국엔 완전히 파탄나고 맙니다. 한때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위대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 두 거인이 도대체 왜 등을 돌리게 됐을까요? 운명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이 엄청난 우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허물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운명 같았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고통스러웠던 파국의 과정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태양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 그 한가운데 바로 바이로이트라는 거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로이트 프로젝트는요, 그냥 화려한 오페라 극장 하나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축제를 현 시대에 되살려서 흩어져 있던 독일 정신을 예술의 힘으로 하나로 모으고 구원하려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숭고한 문화적, 철학적 미션이었죠. 바그너와 니체는 이곳에서 예술이 낡아빠진 종교를 대체하고 새로운 시대의 성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꿈의 심장부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바그너의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는 자기 역작인 니벨룽의 반지 4부작, 그리고 오직 이 작품만을 위한 축제 극장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예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예술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냐면요. 만약 세상이 내 예술을 이해 못한다? 그건 세상 수준이 낮은 거지 내 예술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였죠. 세상이 나한테 무릎 꿇고 배워야 한다. 바로 이 엄청난 자부심, 아니 거의 오만함에 가까운 확신이 바이로이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꿈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871년에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고 바로 다음해 5월 22일
니체를 포함한 수많은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첫 삽, 정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는 바그너라 직접 베토벤의 구본 교향곡 합창을 지휘하면서 바이로이트가 여러 걸 새로운 예술 시대의 시작을 아주 장엄하게 알렸죠. 그리고 마침내 1876년 여름 첫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지성인들, 특히 니체의 기대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죠.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본다는 흥분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정초석 기념식의 밤,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마지막 합창, 실러의 환희의 송가. 이건 뭐 바이로이트가 꿈꾸던 유토피아의 주제가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 이 가사처럼 바이로이트는 그냥 예술 축제를 넘어서서 국경과 계급을 초월한 새로운 정신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것 같았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현실의 모든 시끄러운 잡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술을 통한 인류애라는 순수한 이상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니체에게도 이때의 벅찬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수한 희망의 교향곡 위로 역사는 전쟁이라는 아주 끔찍한 불협화음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터진 거죠.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은 니체의 평온했던 바젤 대학 교수로서의 삶을 그냥 뿌리채 흔들어 버렸어요. 그를 철학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끌어내서 가장 잔혹하고 날 것 그대로의 현실, 바로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니체한테 전쟁은 그냥 신문기사가 아니었어요. 직접 뛰어든 현실이었죠. 눈이 너무 나빠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도 조국을 위해서 위생병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을 목격하게 되죠. 부상병들의 신음과 피냄새로 가득한 야전병원, 오물과 질병이 들끓는 막사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질과 디프테리아는 그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질병이 되고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던 거죠. 책 속의 비극이 아니라 진짜 현실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니체 자신이 직접 한 고백입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죠. 부상병들을 실어 나르는 마차 안에서 끔찍한 병과 싸우면서도 환상, 의지, 고뇌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비극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가장 끔찍한 현실 체험이 그의 철학을 잉태시킨 자궁이 된 셈이죠.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비극의 본질을 해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나중에 그의 첫 번째 위대한 책 비극의 탄생의 핵심 뼈대가 됩니다. 전쟁은 프로이센이 이끈 독일 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독일 전체가 승리의 함성으로 들끓을 때 니체는 혼자서 아주 깊은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승리가 독일 정신의 승리가 아니라 힘에 취한 국가라는 괴물의 승리일 뿐이라고 직감했던 거죠. 이런 식의 승리는 문화의 깊이를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속한 자만심과 국가주의적인 오만으로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의 이 불안한 예감은요, 그가 가장 숭배했던 장소, 바로 바이로이트에서 끔찍한 현실이 돼서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전쟁의 포연이 거치고 시간은 흘러서 마침내 1876년이 됐습니다. 수년 동안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첫 바이로이트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니체 역시 부푼 기대를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서 바이로이트로 향했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꿈이 드디어 현실과 마주하는 아주 장엄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이로이트에서 마주한 현실은 꿈에 대한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건 예술을 통해서 삶의 비극적인 진실을 함께 느끼고 고민하는 비극적 관객들의 신성한 공동체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온갖 가십과 허영,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상류층의 거대한 사교 파티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이 철학적인 이상과 세속적인 현실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 이게 니체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를 꽂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어요. 배신감에 가까웠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술의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신성한 제사가 되어야 할 축제는 예술을 그냥 장식품처럼 여기는 속물들의 시장판, 상류사회의 좋은 문제로 전락해버린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그너 음악에서 해결 철학을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를 발견했다고 떠들어댔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국가적인 이벤트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진짜 비극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니체를 정말 깊은 절망에 빠뜨린 건 관객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우상, 바그너 그 자체였죠. 니체의 눈에 비친 바그너는 이 세속적인 성공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프랑스 문화를 비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니체는 자기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저속한 민족주의와 허영심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평생을 바쳐 숭배했던 태양이 사실은 저속한 민족주의와 허영심이라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목격한 거죠. 우상의 발밑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니체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립감과 정신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희망이 바로 눈앞에서 끔찍하고 저속한 코미디로 변질되는 이 광경. 이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확신. 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 절망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가 다 끝나기도 전에 병든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이 바이로이트를 떠났어요. 이건 그냥 우리 생각이 좀 다르네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결별이었죠.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바이로이트라는 거대한 꿈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니체라는 사람을 지탱하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은 그의 몸과 직업, 삶 전체에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켰죠. 우상을 잃어버린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바이로이트에서 겪은 환멸 이후에 니체의 몸은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뇌를 쪼개는 것 같은 끔찍한 두통, 끊임없이 계속되는 메스꺼움,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빠진 시력, 그리고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지독한 불면증까지 정신이 받은 상처가 그대로 몸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의 삶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 즉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붕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1876년 8월, 그는 역겨움과 병을 동시에 안고 바이로이트를 떠났습니다. 그의 가을, 요양을 위해 남쪽 이탈리아 소렌토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탈리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차가운 못을 박는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 이후로 건강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결국 3년 뒤인 1879년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바젤 대학의 교수직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소렌토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때 바그너는 자랑스럽게 자기의 새 오페라 파르지팔의 구상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동정심과 구원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니체에게 마지막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어요. 니체가 보기에 파르지팔은요, 한때 삶의 고통과 모순까지도 긍정하는 건강한 정신을 외쳤던 위대한 예술가가 이제는 쇠약하고 병적인 기독교 도덕 그리고 값싼 감상주의에 무릎 꿇는 퇴행의 증거였어요. 한때 그리스 비극의 건강함을 찬양하던 예술가가 이제 병적인 기독교의 구원에 매달리는 모습. 니체에게 이것은 예술적 퇴보이죠, 철학적 배신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죠. 그들의 길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되었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걸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한 바로 그 순간.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니체의 정신은 바닥을 치고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완전한 고독 속에서 보낸 이 회복의 시간은 동시에 과거의 자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철학자로 다시 태어나는 창조의 시간이기도 했죠.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철학의 불사조가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깊은 위기 속에서 니체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이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자유정신입니다. 자유정신을 가진 인간은 더 이상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나 전통의 권위에 기대지 않아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우정을 희생하며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고독을 감수하는 사람이죠. 이건 다름 아닌 바그너라는 거대한 우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니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별의 궤도를 도는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결심은 한 권의 책으로 응축돼서 세상에 터져나옵니다. 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이죠. 이 책의 부제, 자유정신을 위한 책이 모든 걸 말해줘요.
이건 바그너식 낭만주의와 쇼펜하우어식 염세주의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과거의 완벽한 결별 선언이자 고독한 방랑자로서 걸어갈 니체 철학의 새로운 길을 알리는 장엄한 출사표였던 셈입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적 방법을 선보입니다. 더 이상 거창한 형이상학적 체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프랑스 사상가들처럼 인간의 심리를 예리하게 파고드는 짧고 날카로운 글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죠. 이건 마치 신성하게 여겨졌던 모든 가치들, 그러니까 도덕, 예술, 종교, 진리 같은 것들을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그 성분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관념의 화학자 같은 태도였어요.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의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 니치의 노트에 담긴 이 문장이 그의 새로운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제 새로운 우상이나 새로운 체계를 서둘러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모든 환상을 용감하게 파괴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어요. 이건 모든 걸 포기하는 비겁한 비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해체하는 용기 있는 비관주의였죠. 아직 새로운 신전을 지을 설계도는 없지만 낡고 거짓된 신전의 토대부터 깨끗이 무너뜨려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 그게 바로 자유정신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겁니다. 니체는 바그너와 헤어지면서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건강, 안정된 직업, 존경했던 스승, 그리고 한때 자기 삶의 의미였던 위대한 꿈까지도요. 하지만 그는 이 끔찍한 상실과 고통을 패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그너에게 보내려다 묻히지 않은 편지 초고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마치 적의 요새를 점령한 장교 같다고요. 비록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마침내 자신만의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고. 그리고 그 순간 느끼는 기쁨은 슬픔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승리를 통해서 철학자 니체의 진짜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 위대한 철학자가 자기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믿음이 바로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목격한다면 과연 그의 삶과 사상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심오한 위기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과거의 자신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세웠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은요, 1876년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니체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바이로이트 축제. 니체에겐 정말 평생의 꿈이 실현되는 장소였어야 할 바로 그곳이었죠. 스승이자 우상, 아니 거의 독일 정신의 구원자로 여겼던 리하르트 바그너가 이끄는 유럽 문화의 정점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행사에서 말입니다. 네, 바이로이트 축제는 젊은 니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꿈의 폐허 속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철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할레비의 책에서 위기와 회복기라고 이름 붙인 바로 이 시기, 그러니까 한 천재의 완전한 붕괴와 그보다 더 위대한 재탄생의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거대한 전환의 시작은요, 하나의 이상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니체는 리하르트 바그너를 그냥 뛰어난 예술가 이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병든 유럽 문화를 구원할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로이트 축제는 바로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어야만 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니체가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환멸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인데요. 왼쪽에는 그가 꿈꿨던 이상, 오른쪽에는 그가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현실이 딱 대비되어 있죠. 그는 뭘 꿈꿨냐면요, 고대 그리스처럼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대한 비극 문화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관객들은 예술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비싼 티켓으로 자기 부랑 교양을 과시하려는 부유층들 뿐이었어요. 니체가 기대했던 건 예술을 통해 영원히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었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그냥 자리만족적인 사교 모임일 뿐이었던 거죠. 바그너는 독일 이상주의의 승리라고 외쳤지만 니체의 귀에는 그게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본 건 열정 없이 반복되는 낡은 공식과 그가 아주 깊이 경멸했던 프랑스풍의 천박한 갈리아적 반능주의의 승리, 딱 그거였습니다. 이 꿈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거대하고 잔인했던 거죠. 이런 영적인 실망감은 너무나 커서 급기야 육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그는 자기 혼자만 붕 떠있는 이방인이라는 끔찍한 감각에 시달렸어요.
모두가 바그너의 음악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그게 위대한 비극 정신에 대한 배반이고 값싼 감상주의의 승리라는 걸 꿰뚫어 보면서 차가운 경멸을 느꼈죠. 이 모든 걸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니체는 축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서 클링앤부른이라는 작은 마을의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결별은 몇 달 뒤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완전히 확정됩니다. 바그너는 자신의 새로운 오페라 파르지팔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구원과 신앙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니체에게는 거의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 비극의 힘을 통해서 인간이 운명에 맞서 스스로를 극복하길 바랬는데 바그너는 오히려 나약함과 동정심에 기반한 기독교 도덕으로 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니체의 눈에 그건 무릎 꿇는 신앙이었고 그는 이걸 비굴한 회귀라고 봤습니다. 바그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그 열정 넘치던 제자가 아니라 뭔가 고뇌에 차고 날카롭게 변해버린 니체를 알아봤죠. 한때 영혼의 동지였던 두 사람의 길은 이 차갑고 무의미한 만남을 끝으로 영원히 완전히 갈라지고 맙니다. 바그너라는 그 거대한 우상의 붕괴. 이건 단순히 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의 지축이 흔들리니까 그의 육체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철학적인 결별은 니체의 건강이 파국적으로 쇠락하는 시기와 정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젤로 돌아온 니체의 몸은요, 완전히 기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뇌를 쥐어짜는 듯한 편두통이 며칠이고 계속됐고 끊임없는 구토와 위장장애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서 단 하룻밤도 평온하게 잠들 수가 없었죠. 근데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시력의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빛 자체를 고통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책을 읽는 건 물론이고 글을 쓰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어요. 한때 유럽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책을 듣거나 자기 생각을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 적게 해야 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육체의 붕괴는 그를 완전한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도 학자로서의 활동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세계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방안으로 축소되었고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냥 좀 아픈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학문적 커리어를 그냥 송두리째 끝내버린 완전한 붕괴였죠. 결국 1879년 니체 나이가 이때 불과 35이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바젤 대학 교수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학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약간의 연금을 지급했고 그는 이 돈에 의지해서 자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기후를 찾아 유럽을 떠도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때 총명했던 교수는 이제 어둠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병자가 된 거죠. 이 인용문을 보면 당시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믿었고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과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았습니다. 철학자는 더 이상 사유할 수가 없었고 음악가는 악보를 볼 수 없었고 친구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고통덩어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니체는 새로운 지적 우정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파울 레이였습니다. 거의 눈이 멀어버린 니체를 위해서 친구가 레이의 책을 소리내어 읽어줘야 했는데요. 이게 바그노의 웅장한 신화나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흠뻑 빠져있던 니체에게는 꼭 필요한 해독제 같은 거였어요. 거대한 형이상학 대신에 인간의 동기를 냉정하게 해부하는 레이의 그 차가운 철학 속에서 니체는 감성적인 위안이 아니라 날카로운 진실을,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분석의 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소렌토에서 이상주의적인 후원자였던 폰 마이젠부크 양의 별장에 모인 이 작은 그룹은요, 하나의 이상적인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심지어 교회나 대학의 낡은 도구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모여서 함께 사유하고 생활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일종의 세속적 수도원을 세우자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니체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지적인 교류가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정이 당시 니체의 내적 갈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급진적인 고독과 반항의 삶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규칙들을 보세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동화가 아니라 거리두기, 참여가 아니라 관조를 지향하잖아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동시에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독한 길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격렬하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불과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1876년에 바그너에게서 등을 돌리고 극심한 병고를 겪고 새로운 철학적 동지들을 만나고 마침내 1879년에는 교수직을 버리고 완전한 방랑자가 되죠. 바그너의 제자가 볼테르의 후계자로 존경받는 교수가 고독한 자유정신으로 변모하는 그야말로 압축적인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위기와 회복의 과정은 그의 변신을 기념하는 하나의 책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바로 너무나 인간적인 자유로운 정신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심리학이라는 무기죠. 그는 더 이상 숭고한 가치를 노래하는 예술가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메스를 든 의사처럼 문화의 가장 성스러운 가치들 뒤에 숨겨진 동기를 해부하는 심리학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선과 진리라는 그 숭고한 가면 뒤에 숨어있는 나약함, 두려움, 복수심, 권력욕 같은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을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이전의 모든 철학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그는 이 새로운 철학을 오직 회복 중인 자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낡은 이상이라는 병을 아주 혹독하게 알아본 사람만이 이제 그것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통찰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병자는 의심하고 분석하게 되니까요. 바로 그 의심과 분석에서 새로운 철학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선전포고였다고 말씀드렸죠? 세상도 그에 딱 상응하게 반응했습니다. 바그너는 이걸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배신으로 여겼고 답장 대신에 경멸의 의미로 파르시팔 악보를 보내왔어요. 학계는요, 그냥 그 책이 세상에 없는 척했습니다. 침묵했죠. 친구들조차 그의 급진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니체는 이제 정말로 완전하게 혼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거부는 역설적이게도 니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수도 아니고 바그너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심오한 고독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니체는 자신의 고통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걸 자부심의 원천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삶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이라고 봤어요. 고통이라는 폭군이 귓가에 삶은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속삭일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사유를 멈추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유할 것이고 그렇게 삶은 가치가 있다고 외치는 저항이었죠. 개인적 그리고 지적인 위기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이 힘겹게 얻은 자유. 이제 그는 모든 끈을 끊고 완전한 고독 속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독한 자유정신은 이제 인류를 위해 무엇을 창조하게 될까요? 그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가장 높은 산으로의 여정, 즉 차라투스트라로 가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그너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헤어진 후 니체는 정말 깊고 어두운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그를 덮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니체는 이 고통을 그냥 견뎌내야 할 시련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는 뜨거운 용광로로 삼아버립니다. 고통에 무릎 꿇는 대신에 자신의 지성을 칼날처럼 갈아서 그 고통의 정체가 뭔지 해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서 세상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빛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바로 그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고통을 통해 얻은 새로운 시선,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낡은 세상을 향한 냉철한 경멸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기쁨과 힘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시기 니체의 태도이자 위대한 사상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니체의 삶에서 이 시기는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적으로는 회복기라고 불려요. 마치 오랜 병을 앓은 환자가 몸을 추스르면서 건강을 되찾는 것처럼 니체는 자신의 정신을 병들게 했던 낡은 믿음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의 책 새벽이 바로 이 길고 치열했던 회복 과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새로운 걸 급하게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먼저 수천 년 동안 우리 정신을 지배해온 낡고 병든 생각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거대한 해체의 소곡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시력은 거의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편두통에 격렬한 구토가 며칠씩 이어졌다고 해요. 혼자서는 생각의 가장 기본 도구인 읽고 쓰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육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그를 바그너가 말했던 낭만주의,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뭔가 도취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너무나 생생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예술이 주는 위로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죠. 대신 그는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하고 과학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자기 몸을 해부하듯 그는 인류가 신성하게 여겨온 도덕과 신념에 차가운 메스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회복기 철학의 핵심 특징들을 한번 짚어보죠. 첫째,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근본 원리가 뭐냐 하는 식의 거대한 철학 체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건물처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둘째, 대신 인간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가 뭘까? 감정이 뭘까? 이런 심리학적 관찰에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착한 행동을 칭찬할까요? 그 뒤에는 어떤 권력에 의해 의지가 숨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마치 도덕의 기원을 추적하는 탐정처럼 인간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셋째, 선과 악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모든 도덕적 가치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거 진짜 신성한 걸까? 아니면 그냥 어떤 시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고요. 넷째, 바그너식 예술이 주는 감정적인 도취, 자기 기만을 경계하고 과학과 이성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도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더라도 절대 피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요. 이런 걸 보면 새벽 같은 책들은 새로운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의심하고 해체해서 낡은 정신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통스럽고 기나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스위스 알프스의 외딴 길을 혼자 걷던 니체에게 그의 남은 생애와 철학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정말 강력하고 운명적인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덮쳐옵니다. 자, 이 결정적인 순간의 풍경을 함께 그려볼까요? 때는 1881년 8월, 장소는 스위스 알프스의 고즈넉한 마을 실스마리아입니다. 니체는 실버플래너 호수가 숲길을 걷다가 피라미드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 옆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건 뭐 오랫동안 고민해서 얻은 결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벼락이 내리치듯 거부할 수 없는 계시처럼 하나의 생각이 그의 존재 전체를 강타한 거죠.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하며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이 순간을 포함한 모든 과거의 순간들, 가장 행복했던 기억부터 가장 깊은 절망과 후회의 순간까지 사소한 습관 하나, 스쳐 지나간 생각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이 던지는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회귀 사상의 핵심입니다. 니체는 이걸 우주론적인 사실로 증명하려고도 했어요. 뭐 이런 거죠. 우주의 에너지는 유한한데 시간은 무한하니까 결국 모든 사건의 조합은 언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마치 한정된 카드를 가지고 무한히 게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똑같은 패의 순서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니체한테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 이건 삶의 가치를 재는 가장 강력한 사상 실험이자 심리적 도구였습니다. 너는 너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바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모든 변명과 회피는 힘을 잃게 되죠. 이 영원회귀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 얼굴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후회와 수치, 그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을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영원히 되풀이해야 한다니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저주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이사상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삶에 대한 궁극의 긍정이죠. 그래,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라고 온몸으로 외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도전이자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영원회귀라는 거대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해답으로 니체가 내놓은 게 바로 아모르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이건 위대함을 위한 그의 공식이 되죠. 이건 그냥 에이, 내 운명애려니 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내 삶에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것들,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상실, 실현까지도 전부 내 삶의 일부로서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추한 것과 싸우고 부정하는 대신 그것마저도 내 삶을 완성하는 꼭 필요한 조각이라고 인정하고 예스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 긍정하는 자의 태도이고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즉 초인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적이고 거대한 사상과 씨름하면서 고독한 사유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니체의 삶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아주 격렬한 드라마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1882년 봄 로마에서 니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지적 동반자였던 철학자 파울레, 그리고 레를 통해 만나게 된 21살의 젊고 눈부신 지성을 가진 루 살로메.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지적 열정과 독립적인 정신을 지닌 이 러시아 여성과의 만남은요, 니체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사랑이자 지적인 교류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가장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니체가 직접 쓴 이 편지 구절을 보면 그가 루 살로메에게 얼마나 즉각적이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죠. 이건 단순히 그녀의 외모에 반한 게 아니었어요. 독수리의 시선처럼 날카로운 정신, 사자 같은 용기. 그는 자신의 사상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고 함께 탐험할 수 있는 대등한 영혼의 동반자를 드디어 만났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에게 루 살로메는 연인을 넘어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시켜줄 완벽한 제자이자 영감의 원천, 즉 뮤즈였던 셈이죠. 루 살로메에게서 엄청난 영감을 받은 니체는 아주 파격적이고 이상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자신과 친구 파울레 그리고 루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결혼이라는 낡은 제도를 벗어나서 파리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의 지성을 자극하는 지적 공동체, 이른바 삼위일체를 만드는 거였죠. 이건 그냥 우리 같이 살아보자 이런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니체에게는 낡은 도덕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자신의 철학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려는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철학적 실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들의 지적 유토피아라는 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꿈은 인간적인 질투와 오해, 배신 속에서 정말 순식간에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끔찍한 고독 속으로 추락하게 되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관계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급격하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어요. 봄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지적인 교감도 넘쳤고요. 근데 여름이 되면서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니체가 살로메에게 2번이나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거든요. 가을에는 살로메를 질투했던 니체의 여동생 리스베트가 이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갈등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 니체의 꿈은 최악의 형태로 끝장나고 말죠. 살로메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파울레와 함께 그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실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끔찍한 이중의 배신이었던 거죠.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가 파울레에게 쓰려 했던 이 편지 초구를 보면 와, 그가 느꼈을 배신감의 깊이와 그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정말 날 것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정신적 동반자라고 믿었던 친구를 향해서 거짓말쟁이, 불안당 같은 말을 쏟아내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감. 이 사건은 그의 연약한 인간적인 면을 무참히 부숴버렸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그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가장 깊은 배신감과
완전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칠 때 역설적이게도 니체의 가장 위대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의 걸작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 모든 정신적인 폐허로부터 도망치듯 그는 이탈리아의 작은 해변 마을 라팔로로 갑니다. 그는 그냥 걸었어요. 하염없이 걸으면서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잊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 즉 차라투스트라의 예언적인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엄청난 책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연금술 같았어요. 재료들을 한번 보죠. 첫째,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 얻은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악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조건이라는 깨달음이죠. 둘째, 영원의 귀라는 거대한 철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해야 한다는 궁극의 시험대 말이에요. 셋째, 루살로메와 파울레글에게 받은 뼈아픈 배신이 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생생한 인간적 고통과 환멸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재료들, 즉 육체의 고통, 철학적 사상, 인간적 배신감과 고독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차라투스트라라는 하나의 인물 속에 남김없이 녹여낸 겁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바로 이 모든 고통을 겪고도 아모르 파티에 외치며 춤출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위버맨 씨의 원형이었던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지필 속도와 방식이에요. 그는 라팔로의 산책길에서 터져나오는 영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믿기지지 않지만 단 열흘 만에 차라투스트라 일부를 완성합니다. 이건 그가 얼마나 엄청난 영감의 폭풍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책이 아니에요. 시와 잠언,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마치 새로운 종교의 경전 같은 예언적인 작품이죠. 니체는 이성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대신 심장을 직접 울리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냈던 겁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가 담긴 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구절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몰락의 정신을 상징해요. 자신의 깨달음을 산 정상에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아낌없이 나와주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암시하죠.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는 차라투스트라가 인류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위대하고도 위험한 가르침의 내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알레비의 프리드리흐 니체의 생애를 통해 니체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다룹니다. 심오한 위기가 어떻게 한 철학자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상가로 재탄생시켰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글쎄요, 어떤 멋진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처참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바이로이트 축제가 끝난 후 니체는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이 세상에 자기 생각을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끔찍한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니체의 건강, 늘 위태위태했죠. 그런데 이 바이로이트 축제는 뭐랄까, 그를 그냥 한계점 너머로 밀어붙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실존적인 붕괴였습니다. 몸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끔찍한 신경통, 위장병, 불면증이 계속 그를 덮쳤고요. 시력은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심각했던 건 그의 정신이었을지도 몰라요. 한때 그토록 열광했던 바그너의 세계가 이제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니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북쪽의 추운 날씨를 피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독일이라는 지적인 풍토, 그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죠. 숨 쉴 공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이게 단순히 장소로 옮겨 다닌 기록이 아닙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바로 바그너로 상징되는 게르만 세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려는 니체의 상징적인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각 장소마다 그의 절망과 희미한 희망, 그리고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는 그 갈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소렌토에서 니체는 친구인 말비다 폰 마이젠부크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쉴 곳을 찾습니다. 작은 사상가 그룹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이건 니체에게 주어진 마지막 공동체의 유혹 같은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렌토의 식구들 면면이 참 흥미없죠? 이상주의자인 후원가, 실증주의 철학자, 젊은 학생, 그리고 요양 중인 천재 니체까지 여기에 잠시였지만 아주 결정적인 방문객,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가 합류하면서 이 기묘한 조합은 니체가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일종의 용광로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했을 거예요. 지적인 대화가 오가는 이상적인 공동체처럼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철학적인 단층선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던 거죠. 말비다의 저 말이 딱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평화 뒤에 이미 불화와 분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긴장의 핵폭탄은 바로 바그너의 신작 파르지파리였습니다. 바그너가 이 작품을 낭독할 때 니체는 정말 이제 극심한 소외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제가 기독교적인 연민과 구원이었거든요. 니체에겐 이게 명백한 배신처럼 느껴진 거죠. 둘이 함께 꿈꿨던 운명에 맞서는 그 강인한 그리스 정신을 버리고 나약하고 삶을 부정하는 신비주의로 도망치는 거라고 봤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니체는 자신의 오랜 꿈을 다시 꺼내듭니다. 평신도 수도원이라는 꿈이요. 이건 어떤 종교나 학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유로운 정신들이 모여 진리 탐구에만 몰두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그는 소렌토라는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고독, 완전한 독립을 위한 규칙들을요. 이 규칙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동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의 내면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소렌토에서 쌓였던 이 내적인 긴장감은 결국 어떻게 터져나왔을까요? 바로 기념비적인 지적 반란, 책 한 권으로 폭발합니다. 그 책이 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입니다. 이 책은 그냥 새로운 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이상주의, 모든 형이상학에 대한 전쟁 선포였죠. 이제 그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체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바로 과거, 바그너의 세계입니다. 이상주의, 신화, 종교로서의 예술. 하지만 니체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오른쪽, 니체의 새로운 세계를 선택합니다. 실증주의, 심리학, 과학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신처럼 숭배받던 천재마저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로 해부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붙이지는 못했지만 바그너에게 쓰려던 편지 초안에 그의 심정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루를 점령한 장교의 심정이라고 하죠.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결국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흔드는 그 심정. 슬픔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 그 승리의 대가는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고지를 점령한 장교는 그 높은 곳에 완전히 혼자 서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1878년 책이 출간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 선언서를 세상에 내놓고 한때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던 지성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정말이지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친구들, 옛 동료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의 급진적인 변화는 그 어떤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그너의 반응은 침묵이 아니었죠. 차라리 침묵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주 차갑고 완전한 거부였습니다. 이로써 둘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끝나버립니다. 니체는 자신의 길을 택한 대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스승이자 친구를 잃게 된 거죠. 지성계로부터 사실상 파문당한 겁니다. 이제 그는 조국도 학파도 마음을 나눌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는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고독은 이제 그의 운명이 된 거죠. 학자로서의 삶도 사회적인 관계도 모두 잃어버린 니체.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독한 방랑자로서의 삶이죠. 그의 삶은 이제 끝없는 방랑 그 자체가 됩니다. 끔찍한 고통과 아주 잠깐의 회복이 반복되는 삶. 단 며칠이라도 몸이 편안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의 값싼 하숙집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글을 쓸 수도 없었고 극심한 가난과 고립 속에서 육체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고통의 불길 속에서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날카롭게, 더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마침내 그의 성숙한 철학의 첫 번째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바로 이 책, 아침놀입니다. 이 책은 그의 철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아요. 이제 그는 단순히 과거를 부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고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극,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니체 자신의 말이 이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죠. 고통을 이겨내려는 그 엄청난 지성의 긴장감이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빛이 주는 매력은 심지어 자살의 유혹마저도 이겨낼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고통이라는 폭군에 맞서서 삶 그 자체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 고통의 의미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니체의 인생의 또 다른 한 장이 막을 내립니다. 병약한 요양 환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상가로 다시 태어났고 곧이어 세상을 뒤흔들 차라투스트라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질문, 심오한 창조는 오직 심오한 고통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니체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삶으로 답하고자 했던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의 삶에서 가장 빛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창조력은 그야말로 화산처럼 폭발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외로웠던 시간이었죠. 니체는 바로 이 시기에 자신의 끔찍한 고통과 지독한 고독을 용광로 삼아서요. 인류의 생각, 그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버립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던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극적인 결별이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완전히 등을 돌린 후에 니체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채로 바젤로 돌아오게 돼요. 밖을 보는 눈, 그러니까 그의 시력은 점점 더 나빠져서 이제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육체의 눈이 멀어갈수록 내면을 들여다보는 정신의 눈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버려지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 거죠. 여기 보시면 그의 삶이 어떻게 딱 갈라졌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바그너와의 결별을 기점으로 니체의 삶은 완전히 결별 이전과 결별 이후로 나뉩니다. 자, 이전의 삶을 보세요. 쇼펜하우어의 제자. 이건 뭐냐면 나는 이런 위대한 철학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라는 안정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그너의 친구,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죠. 존경받는 교수, 바젤 대학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은요? 방랑자, 자유정신, 우상의 적. 이건 그냥 멋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그가 가진 모든 안정적인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모든 권위와 기존의 가치에 맞서서 홀로 싸워야만 했던 그 고독한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는 혼자서 지도도 없는 미지의 땅을 걷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그의 육체적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철학자가 책을 못 읽는 상황이 된 거예요. 친구나 제자들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니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줘야만 겨우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끔찍한 편도통이 한 번 시작되면 며칠이고 어두운 방에 누워서 꼼짝도 못했고요. 평생을 위장병과 불면증에 시달렸죠. 결국 이 지독한 고통 때문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수직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몸이 덜 아픈 곳을 찾아서 스위스나 이탈리아의 산골 마을을 떠도는 방랑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의 철학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색이 아니라 이 고통과 벌이는 매일매일의 싸움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면 그냥 괴롭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주저앉아잖아요. 근데 니체는 달랐어요. 자신의 고통을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아주 특별한 렌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기는 이 극심한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편안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삶의 진짜 모습,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고통이 그에게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팔이자 진실을 꿰뚫어보는 도구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고통이 곧 통찰력의 원천이 된 셈이죠. 이렇게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 세상을 떠돌다 보니 니체에게 정말 간절했던 게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절실했던 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영혼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이 간절한 바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희망에 가득 찼다가 동시에 가장 처참하게 그를 파괴했던 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1882년 봄이었어요. 그의 삶에 루 살로메라는 21살의 젊은 러시아 여학생이 나타납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이 사람은요, 니체에게 그냥 지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얼마나 감탄했는지 그녀의 지성을 독수리의 시력처럼 날카롭고 사자의 용기를 가졌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글을 썼는데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듣는, 아니 나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영혼을 만났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니체는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룰 살로메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파올 레와 함께 셋이서 아주 강렬한 지적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몇 주고 몇 달이고 깊은 철학적 대화를 나눴죠. 니체는 룰을 자신의 완벽한 제자이자 후계자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친구를 통해 2번이나 청원까지 합니다. 물론 거절당했지만요. 그들은 나중에 파리에서 다 같이 살면서 함께 공부하고 작업하는, 그가 삼위일체라고 불렀던 새로운 형태의 지적 공동체를 만들자는 꿈 같은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의 길고 긴 고독이 드디어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꿈 같은 관계는요, 니체의 책 제목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들, 또 이걸 지켜보던 니체 여동생의 질투 어린 방해, 그리고 이 세 사람 사이에 얽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이 이상적인 계획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니체는 루에게서 자신과 같은 숭고한 철학적 목표를 받지만 관계의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 결과는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결국 서로에 대한 배신감과 혹독한 비난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니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니체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내 길은 결국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철저하게 혼자 가야만 하는 길이구나 하는 냉혹한 확신만 얻게 된 거죠. 지적 동반자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지면서 그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고독의 바다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니체는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거죠. 장소는 스위스의 실스마리아라는 곳이었어요. 해발 1800m가 넘는 인간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와는 멀리 떨어진 하늘과 맞닿은 듯한 고요한 곳이었죠. 거기서 니체가 숲속을 걷다가 어떤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 옆에 딱 멈춰섰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마치 번개처럼, 신의 계시처럼 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강렬하게 그를 덮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생각과 한숨까지도 지금과 똑같은 순서로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마주했던 끔찍하면서도 장엄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최고의 환희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 가장 끔찍했던 고통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생각. 거기서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니체는
이 영원회귀 사상을 인생의 궁극적인 시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재는 저울 같은 거죠. 이 생각 앞에서 인간은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맙소사, 이 끔찍한 삶을 또 살아야 한다고? 하며 절망하던가, 아니면 그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겪으라고? 얼마든지 나는 내 삶을 사랑하니까 라고 외치던가. 여기엔 천국도 없고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삶의 끝없는 반복만이 있을 뿐이죠.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살고 싶은가? 물론 니체 자신도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생각을 삶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대함에 이르는 공식,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죠.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에이, 내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기뻤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그 운명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회귀라는 생각, 이거 보통 생각이 아니잖아요.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너무나 위험하고 강력한 사상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딱딱한 철학 논문처럼 1번, 2번 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진리였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려면 새로운 형식, 이를테면 새로운 경전이나 신화, 그리고 이걸 세상에 전할 새로운 예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창조성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부분을 놀랍게도 단 열흘 만에 써내려갑니다. 이 압도적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인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화자로 내세웁니다. 오랫동안 산에서 고독하게 지내던 차라투스트라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지혜를 전파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그는 인간들에게 영원회귀, 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던져주는 동시에 그 짐을 짊어지고 춤출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 바로 초인이라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멘쉬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정말 많이 합니다. 무슨 히틀러가 말했던 우월한 아리안 민족이라던가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개개인이 도달해야 할 하나의 정신적인 경지,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남들이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삶의 모든 고통과 허무함까지도 끌어안고 춤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라고 진심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기 극복의 임난상을 말하는 거죠. 차라투스트라의 눈에 비친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인간의 조각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신이 죽고 나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길을 잃고 파편처럼 흩어져 버린 인간들을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존재, 즉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니체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쓴 이 위대한 책 차라투스트라는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침묵, 완전한 무관심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뼈아픈 경험 이후에 니체의 글쓰기 스타일은 확 바뀝니다. 더 날카롭고 더 분석적으로 변했죠. 어떻게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필사적인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적인 비유로는 안 되겠다. 그냥 망치로 깨부수듯이 직접적으로 말해야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이 표는 그의 후기 사상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선악의 저편 같은 책에서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도덕의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해요. 자, 왼쪽에 주인 도덕을 한번 보시죠. 이건 고대 로마의 귀족처럼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의 도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좋음이란 건 그냥 나 자신처럼 강하고 고귀한 걸 말하고요. 나쁨이란 건 나약하고 비천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노예도덕을 보세요. 이건 억압받던 약자들의 도덕입니다. 이들은 강자들의 힘과 능력을 악이라고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동정심이나 겸손 같은 것들을 선이라고 부르면서 강자들에 대한 원한을 키우는 거죠. 니체는 지난 2000년 동안 서양 문명 전체가 바로 이 노예 도덕에 지배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신성하다고 믿었던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약자들의 발명품이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그의 철학적인 고립은 현실적인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담은 책인데 이걸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결국 니체는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책을 출판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작품들이 아무도 읽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완전한 허공 속으로 던져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니체가 온전한 정신으로 보낸 마지막 몇 년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그리고 서서히 그의 정신을 잠식해오던 광기와의 미친 듯한 경주였습니다. 그의 정신은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마지막으로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눈부시면서도 신랄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책들을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이 목록을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 이 책들을 전부 1888년 단 1년 만에 썼거나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 해에 그의 생산성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자신의 철학 전체를 요약하고 자신의 적들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최후의 증언을 필사적으로 종이에 남기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철학이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도달했을 때 역설적으로 그의 인간적인 고립은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내 뒤에는 43년의 세월이 있고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외롭다. 인류를 위해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여주었지만 그 정상에는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외침은 당대에는 닿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프리드리히 니체 생애의 그 마지막, 가장 폭발적이었던 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깊은 고독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의 사상 중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저작들이 터져나온 시간이었어요. 그의 위대한 시적 작품 차라투스트라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창작 활동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에 쓴 이 한 문장, 이게 그가 마주해야 했던 거대한 고독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죠. 이건 그냥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상이 도달한 그 높은 곳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완전한 정신적 고립을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에 니체는 마치 망명한 장군 같았어요. 위대한 임무, 즉 유럽 정신 전체를 뒤엎겠다는 혁명을 꿈꿨지만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죠. 홀로 싸워야 했던 철학적 전사. 조용한 무명 속에서 거대한 전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서구 도덕 전체를 뿌리부터 다시 평가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전투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자기 군대는 자기 자신, 단 한 명뿐인 거예요. 그의 생각은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전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고요. 심지어 오랜 친구들조차 그의 사상에 뿜어내는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도 했지만 시대가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요된 것이기도 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대조예요. 그의 옛 친구들 눈에는 그가 뭔가 이상하고 불안해 보이는 기이한 인물로 비쳤을 때 정작 니체의 정신은 인류의 과거와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밖에서 보기엔 그가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인류 정신사를 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조가 그의 마지막 몇 년을 관통하는 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의 사상이 품었던 그 거대한 야망과 매일매일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럽고 외로운 너무나 인간적인 현실 사이의 극명한 괴리 말이에요.
그는 인류가 스스로를 극복한 새로운 존재,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병든 몸과 세상의 냉혹한 무관심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깊은 고독은 니체를 자기 내면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근원으로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고립시킨 이 세상의 가치체계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바로 이 질문을 품게 된 거죠. 이 철학적 탐구는 1887년에 나온 책 도덕의 계보에서 아주 날카로운 고고학적 탐사로 이어집니다. 니체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이런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선과 악이라는 이 가치 판단 자체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거죠. 이건 마치 범죄 현장에 가서 최초의 증거를 찾는 수사관 같은 태도였어요. 자, 그래서 그가 발견한 첫 번째 가치 체계가 바로 주인 도덕입니다. 이건 고대 지배계급, 예를 들어 그리스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스스로가 강하고 건강하고 고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만든 도덕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선, 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나쁨은 뭘까요? 그건 그냥 자기들과 다른 것, 즉 평범하고 약하고 비천한 것들을 가리키는 어떤 부차적인 개념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정반대편에 있는 노예 도덕을 파헤칩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건 정말 교활하고 쓰라린 정신적 복수에서 시작된 거예요. 힘없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강자에게 직접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아예 그들의 가치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들은 주인의 특징인 강함, 부, 자부심 같은 것들을 악, 이빌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의 상태, 즉 가난, 겸손, 고통받는 것을 굿, 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배우는 것들 있죠. 겸손해라, 남을 동정해라, 약자를 보살펴라. 니체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억압받는 자들의 증오와 원한, 그 르상띠망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본래 고귀하고 삶을 긍정하던 가치들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치의 역전이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의 뿌리를 파헤치는 계보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니체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당대 문화가 썩어가고 있다는 그 병든 증상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병의 근원이라고 본 도덕체계, 즉 기독교에 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바그너의 경우라는 책에서 그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예술가 바그너에게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댑니다. 여기서 데카당이라는 말은 삶의 활력을 잃고 병들고 약한 것, 허무주의적인 것에 끌리는 타락한 경향을 의미해요.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이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 문화가 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유혹적인 소리라고 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적인 비판이 아니었어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마치 한때 자신의 일부였던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공격이었죠. 이 문장에서 그의 깊은 애증과 내적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의 두 번째 전선은 그야말로 전면 포격이었습니다. 안티크리스트에서 그는 기독교가 단지 역사 속의 현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현실의 삶보다 저 세상을 더 중시하고 우리의 육체적 본능을 죄악으로 여기고 연민을 최고의 미덕으로 내세움으로써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귀하고 아름답고 용기 있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다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이 정신적인 전쟁의 강도는 1888년에 그야말로 절정에 달합니다. 거의 초인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창의력의 해였죠. 니체는 마치 다가오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붕괴를 직감이라도 한 것처럼 미친 듯이 경주하듯 세상의 마지막 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봄에 한 권, 여름에 또 한 권, 가을에는 무려 2권, 그리고 마지막 시집까지. 이건 거의 인간의 속도가 아니죠. 불과 몇 달 사이에 그의 사상의 정수가 담긴 책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 겁니다.
마치 자신의 정신이라는 촛불이 꺼져가는 걸 직감하고 마지막 남은 심지를 전부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하고도 장엄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책의 부제는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망치는 그냥 때려 부수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에요. 진단 도구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듯이 니체는 망치로 수천 년간 숭배되어 온 우상들, 즉 낡은 철학적, 도덕적 개념들을 톡톡 두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속이 비어서 공허한 소리를 내는 것들을 가차없이 깨부수려 했던 겁니다. 이 책은 그냥 평범한 자서전이 아니에요. 책의 목차만 봐도 왜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같은 아주 도발적인 제목들로 가득합니다. 이건 니체 스스로가 자신의 사상이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언하는 일종의 자기 해석서예요. 훗날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오해하고 왜곡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스스로 그 의미를 규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지적 열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그의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바로 그 순간, 정말 심오하고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평생을 고독 속에서 싸워온 전사가 쓰러지기 바로 직전, 마침내 외부 세계로부터 그토록 갈망하던 첫 인정의 신호가 도착한 겁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비평가 중 한 명이었던 게오르구 브란데스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존경을 표합니다. 심지어 코펜하겐 대학에서 수백 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니체 철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요. 평생 무명이었던 철학자에게는 이건 정말 엄청난 학원이었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프랑스 역사가 이폴리트 텐이 니체를 자신의 스승이었던 야코프 부르카르트와 같은 반열의 위대한 사상가로 임정하는 깊은 존경심이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고독한 사상가에게 드디어 동료가 생긴 셈이죠. 하지만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인정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랜 고독과 정신적 투쟁으로 그의 영혼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거든요. 그의 반응은 차분한 기쁨이나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조증에 가까운 자부심의 폭발이었죠. 이건 엄청난 내적 압박 아래 그의 정신이라는 갑옷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임을 알리는 너무나 비극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의식이 명료한 마지막 몇 달을 보냅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기이한 고요가 내려앉고요. 그 사이사이에 강렬한 창조적 명료함과 어두운 예감의 순간들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것은 완전한 침묵이라는 종말 이전의 마지막 평화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나날들은 정말 극단적인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토리노의 거리에서 이름 없는 이방인으로 소박한 일상을 즐기면서도 편지에서는 스스로를 세계를 뒤흔들 운명, 심지어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곤 했죠. 그렇게나 격렬하게 비판했던 바그너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하숙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마지막 시에서는 이 모든 투쟁을 끝내고 싶은 깊은 피로감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 그의 마지막 시들에서 우리는 마침내 종말이 다가옴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생을 불태웠던 그 치열한 정신의 갈증이 곧 해소될 것을 예감하는 지친 영혼의 비장하면서도 평온한 목소리를요. 그는 인류 정신사를 상대로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고 마지막 불꽃 같은 저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과 동시에 다가오는 광기의 벼랑 끝에 섰죠. 이 모든 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 장,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한 위대한 정신의 생애, 그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없이 유럽을 떠돌면서 정말 지독한 편두통, 그리고 깊어지는 고독과 싸우며 자신만의 철학을 갈고 닦았던 그였죠. 그의 정신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폭발적인 작품들을 쏟아냈던 시기.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모순으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1888년 니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이 문장. 정말 그의 영혼을 지배했던 그 깊은 고립감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죠. 아시다시피 그는 스스로를 유럽의 모든 낡은 도덕에서 벗어난 최초의 부도덕주의자다, 가장 독립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런 지적인 자신감, 그 철학적 영광의 뒷면에는 인정을 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외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은 정말 위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인간적인 온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1888년, 이 해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니체의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마치 자기 정신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라도 했던 걸까요? 정말이지 거의 초인적인 속도로 글쓰기에 몰두하는데요. 이 시기 니체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마치 거대한 댐이 터져버린 것처럼 서양 철학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그런 책들을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죠. 단 1년 동안 한 사상가가 평생에 걸쳐 쓸 법한 분량을 그냥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하나하나가 지난 2000년간 서구 문명을 떠받쳐온 기둥들을 내리치는 강력한 망치와도 같았어요. 예를 들어 바그너의 경우에서는 한때 존경했던 바그너의 음악을 데카당스, 그러니까 퇴폐 예술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술과 병리 문제를 파고들고요. 우상의 황혼에서는 플라톤부터 기독교까지 서양인들이 그토록 숭배해온 우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이어서 안티크리스트에서는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면서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약하게 만드는지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같은 엄청나게 도발적인 제목들로 스스로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정신이라는 화산이 모든 걸 불태우면서 폭발한 듯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출판된 책들을 보면 그 논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거든요. 정말 빈틈없는 걸작들이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그가 친구나 지인들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편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청난 지적 긴장감, 그리고 그 고독의 압박 아래서 서서히 금이 가고 부서져가는 한 위대한 정신의 내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내면에 존재했던 두 모습, 그 극명한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한쪽에는요, 도스토이옙스키를 보고 나에게 심리학에 대해 뭔가를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꿰뚫어오는 경이로운 통찰력을 가진 니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자의식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면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석한 분석력과 나는 신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과대망상이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 덴마크의 비평가 게오르그 브란데스가 코펜하겐에서 니체 철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의 무명 생활 끝에 그에게도 드디어 인정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뒤늦은 인정이 그의 겸손함이 아니라 자만심에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편지를 보면요, 자기가 곧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할 거다. 심지어는 독일 황제를 처형하고 유럽의 모든 반유대주의자들을 총살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쓰기 시작해요. 그의 자아는 이제 철학자를 넘어서서 인류의 운명을 재단하는 심판관의 자리까지 올라서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타오르던 창작의 불꽃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연약한 육체와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지적, 감정적 긴장감이 결국 터져버릴 그 파국적인 순간을 향해 그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토리노, 1889년 1월.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바로 그때, 그가 정말 사랑했던 이탈리아의 도시 토리노에서 니체의 의식적인 삶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분출은 끝났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한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는 걸 본 니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쓰러져가는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자신의 철학 속에서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동정심의 마지막 폭발과 함께 유럽 철학사에서 가장 빛나던 별 하나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죠. 그는 다시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10년, 그 비극적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어두움의 시간, 길고 긴 황혼이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건요, 그의 이름이 유럽 지성계에 막 알려지면서 그의 전설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
정작 니체라는 인간은 그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 10년 동안 니체는 마치 온화한 어린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책들이 지금 유럽 전역에서 얼마나 격렬한 논쟁과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처음에는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아들의 신성모독적인 철학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헌신적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철학을 자신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맞춰 왜곡하기 시작한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손에 맡겨지게 되죠. 그리고 바이마르에 세워진 니체 아카이브라는 곳에서 마치 살아있는 전시품처럼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에게 이 순진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그의 파괴된 지성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비극, 이 세상의 고통, 그 깊었던 철학적 고뇌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고통을 느끼는 자아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에게는 오직 평온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달콤하고 매력적인 영혼뿐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예언자, 인류의 도덕을 송두리째 뒤엎으려 했던 그 사납고 지적인 전사의 모습, 그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한 단면을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그의 그 치열했던 철학 전체가 바로 이 연약한 영혼을 세상의 잔혹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종의 갑옷은 아니었을까요? 결국 니체의 삶은 그 자체로 그의 가장 심오하고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철학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위대함을 이룬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천재성과 광기는 정말 다른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흔히 니체를 생각하면 난폭하고 거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어쩌면 그는 상처 입은 성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반인반수의 사티로스가 아니라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았던 성자였던 거죠. 보통 성자가 신을 위해 순교한다면 니체는 삶 그 자체를 위해 순교한 셈입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삶을 원망하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아모르 파티, 즉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삶이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그의 사상이 어쩌면 그 자신을 파괴해버린 건 아닐까요? 천재성의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한 인간의 자아가 파괴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의 정신은 진리의 심연을 너무 깊이 들여다본 나머지 그 심연에 삼켜져 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의 파멸이야말로 위험하게 살고 경계를 넘어서라는 자신의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온몸으로 실천한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그의 마지막 10년, 그 길고 긴 침묵은 우리에게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